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11주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효율적 시장 가설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했었는데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했죠. 투자 분석 기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뭐 이야기를 했었고, 효율적 시장 가설, 자산 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과 관련되는 정보에 의해서만 변화하는데, 시장 내 모든 자산은 그 자산과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은 항상 적정가로 거래가 된다. 즉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정상 수익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설을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한다.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효율적이라는 거는 정보 효율성을 의미를 해요. 정보가 주가에 아주 신속하고 확실하게 충분히 반영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가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특정 종목의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내다 팔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다 파는 쪽이 공급이고 사는 쪽이 수요가 될 텐데, 그 투자자들이 정보를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그 판단에 의해서 사고 팔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이 주가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고, 그죠?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 수익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비정상 수익은 0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하는 건데, 요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적정가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 Weak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fficient Market Hypothesis를 줄여서 EMH라고 그래요. EMH, Weak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여기서는 이제 주가에 즉각적이고 충분히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를 과거 정보로 한정을 해요. 그래서 시장 내 모든 자산이 해당 자산과 관련되는 모든 과거 정보를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뭐 과거 정보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한,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들이 과거 정보를 못 알아차린다거나 아니면 과거 정보가 뭐 하여튼 일부분이라도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못 알려지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그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정보가 즉각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과거 정보만 이용을 해가지고는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왜? 과거 정보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과거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죠? 시장이 그 균형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정보만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그죠? 그래서 과거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고평가 저평가를 아무리 따져보려고 해도 과거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저평가된 것도 아니고 적정가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보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로는 이 주식이 고평가됐거나 저평가돼 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 과거 정보 이외의 공식 정보를 이용을 하면 비정상 수익을 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과거 정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의 균형 상태라는 거지, 과거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들은 공식 정보 중에서, 그죠? 공식적으로 이제 시장에 공시되는 공식 정보 중에서 과거 정보 이외의 뭐 다른 공식 정보들,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무슨 그 신기술이 개발됐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났다거나 뭐 등등, 그죠? 현재와 미래에 관련되는
어떤 정보가 발표됐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주가에 그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과거 정보만 지금 확실하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공식적인 정보 같은 거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균형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균형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 정보를 제외한 공식 정보를 이용을 하면, 그죠? 그러면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어요. 왜? 과거 정보만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균형 상태이고, 과거 정보 이외에 다른 공식적 정보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영되지 않은 정보까지 포괄해가지고 보게 되면 시장이 균형 상태가 아니고, 뭐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된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이제 과거 정보 이외의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 정보 이외의 다른 공식 정보를 이용한 기본적 분석, fundamental analysis를 통해서는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은 이제 과거 주가 추이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다른 이제 뭐 재무제표상의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뭐 정보라던가 그죠?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공식적인 정보들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미래를 예측을 해보니까 요런 현금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쭉 이용해가지고 현재의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시장 주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그 값을 구할 때 적정 주가를 기본적 분석을 이용해서 구할 때 과거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들이 다 들어간다고요. 그죠? 질적 정보 같은 거. 그러니까 공시되는 정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공시가 돼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뭐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향후의 추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경쟁 기업과의 뭐 구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 주가 그 움직임 같은 그런 과거 정보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정 주가를 구해내는 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포트폴리오 분석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항상 시장이 그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정보가 반영되고 안 되고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먹혀요. 그죠? 요거는 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 기법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할 때 최선의 방법은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비정상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투자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뭐 비정상 수익을 실현 뭐 노리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현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해보니까 비정상 수익이 실현이 됐더라.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죠? 뭐 하여튼 평균적으로는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랜덤으로 이렇게 하잖아.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죠? 그게 이제 적정가에서 얼마나 벗어났냐, 시장 전체가, 그죠? 뭐 그런 걸 하다 보면, 뭐 여러 번 투자를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는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왜냐면 비정상 수익을 노리고 하는 투자가 아니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거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석의 경우에는 어차피 먹혀.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을 하든지 간에, 가정을 하든지 간에, 어차피 이 비정상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뭐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균형 상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죠? 투자를 해가지고 분산 투자의 효익을 누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하는 시장에서도 포트폴리오 분석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하기만 하더라도, 그죠? 그렇더라도 이 차트 분석하는 건 안 먹혀요. 그죠? 과거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게 이제 차트 분석하는 그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의 근거가 된 그 과거 정보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과거 정보가 아닌 다른 공식적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뭐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본적 분석은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동을 한다는 거지. 이러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그래서 가치 투자는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가설이 성립하는 그러한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은 통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뭐 분석은 어차피 그러한 이제 비정상 수익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투자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제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를 과거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공식적인 정보가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보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한 고평가나 저평가는 발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도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당연히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고, 왜? 이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고, 그죠? 그래서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방법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식 정보, 과거 정보를 포함한 공식 정보를 이용해서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 분석으로도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겠죠. 왜? 이 기본적 분석의 근간이 되는 이 공식적인 정보, 뭐 공시된 정보라던가 뭐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정보들은 전부 다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구하더라도 그 정보들이 이미 다 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공식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가 공식적인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균형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하게도 반영된 정보이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된 정보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해도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뭐 다만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겠지, 그죠? 내부 정보 같은 거. 그러나 이런 거는 불법이다. 현실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비정상 수익은 누릴 수 없다. 포트폴리오 분석은 먹힌다. 포트폴리오 분석은 뭐 기본적으로 시장이 균형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투자를 하더라도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래서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만 성립을 해도, 그죠? 가치 투자, 그러니까 세 가지 투자 기법 중에서, 그죠? 그 차트 보는 거, 기술적 분석 안 통하고, 가치 투자라고 하는 그 기본적 분석도 안 통해요. 안 통하고, 유일하게 통하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분석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만 성립을 하더라도. 그다음 제일 강한 게 이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이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모든 정보, 과거 정보나 공식 정보나 비공개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가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이제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 비정상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이 진짜 정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비공식 정보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평가나 저평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과거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뭘 하더라도, 그죠?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공식 정보를 이용을 해서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이 기본적 분석으로도 당연히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고, 심지어 비공식적인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하더라도 비정상 수익은 얻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일하게 통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만 통하게 된다. 포트폴리오 분석은 어차피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분산 투자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포트폴리오 분석은 먹힐 수 있다,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는데, 요거를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 검증을 해봤어요. 검증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시장들은, 그러니까 그 아주 뭐랄까, 말을 잘해야 돼. 이 자본주의의 초기 상태에 있는 후진국이라는 말을 쓰면 이제 뉘앙스가 좀 뭔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죠?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이제 좀 초기에 있는 개발도상국들, 경제 이제 개발을 처음 해가지고 뭐 증권 시장을 처음 만들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하고 뭐 개발도상국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역사가 좀 돼가지고 성장이 빠르고, 그죠?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러한 개발도상국 이상에서는, 그리고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준강형 이상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는 게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성립한다라는 거고,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요걸 테스트한 논문들이 있는데 나 그 정확히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테스트를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테스트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테스트를 해보려면, 그죠? 비공식 정보를 이용을 해서도 진짜로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공식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된다고, 그죠? 뭐 실험적으로라도. 근데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인 걸 어떻게 우회해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극소수의 연구가 있어요.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검증하는 극소수의 연구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하고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하고 요 두 가지를 놓고 뭐 어떻게 성립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최소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 이상,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이 있는 나라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 이상 다 성립을 하고, 웬만큼 그 역사가 되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역사가 되는 나라들은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이상으로 성립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식 시장이 개설돼 있는 나라라면,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차트 봐가지고는 비정상 수익은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차트를 봐가지고는 비정상 수익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들, 그런 시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가치 투자도 잘 안 통한다는 거지.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뭐 비정상 수익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유일하게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항상 이 그 통하는 투자 기법은 포트폴리오 분석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좀 괜찮은 이 시장에서 통하는 기법은 포트폴리오 분석이 유일하고, 최소한 이 차트 보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비정상 수익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요 주장이에요. 주장이고, 요거를 실제로 실증 검증을 많이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 그죠? 실제로 그렇고, 뭐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는 연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극소수의 그 연구가 미국 시장을 이제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뭐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소한 중강형 이상은 성립하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갈 것 같은 이제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을 해보면 최소한 뭐 중강형 이상의 효율적 시장 가설은 다 성립을 한다. 그래서 가치 투자도 잘 안 통한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에요. 그게 이제 수십 년간 연구한 그 연구 결과의 결론이고, 그다음에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창한 사람이 유진 파마거든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인데, 유명한 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야, 뭐 노벨상 받은 이론에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두 가지야. 여러분 차트를 보면서 하면서 노벨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현실과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론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차트를 아, 보려면 보세요. 말리지는 않게. 실무에서는 실제로 뭐 차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죠. 많고. 그다음에 뭐 가치 투자. 그래서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뭐 차트 보는 사람만큼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있는 편이고. 포트폴리오 분석을 따르는 사람이 오히려 적은 것 같아. 이론적으로 타당한 이론적인 백업이 확실한 그러한 이제 타당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에 시장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거 희한해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이 분석의 결론이 제일 확실한 거거든. 이론이 뒷받침이 되고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이 차트 보는 거,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일 안 통하는 차트 보고 하는 기술적 분석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거보단 덜 하지만은 좀, 그래도 안 통한다고 하는 가치 투자를 그 다음으로 많이 하고, 확실하게 통한다라고 하는 이 포트폴리오 분석은 거의 안 해.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뭐 펀드 운용사라던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목적으로 펀드들도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는 없을 걸 아마. 그래서 하여튼 희한해. 이론적으로 옳다고 하는 거는 거의 안 하고 이론적으로 저건 안 통한다고 하는 거는 다들 막 몰려가가지고 막 많이 하는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 연구가 있는데, 근데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차트 봐가지고 그 투자를 했는데, 떼돈 번 사람도 있는데요. 워렌 버핏을 보십시오. 가치 투자,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는 미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 해가지고 저런 거부가 됐는데요. 뭐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 그죠?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죠? 뭔 말이냐면, 뭔 말이냐면, 강형 효율적 시장이 그 성립을 해서 모든 정보가 다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석을 잘 해가지고, 그 균형 가격 자체가 오르는 걸로 판단되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 그러한 주식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쇽쇽 골라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 그죠? 포트폴리오 분석의 경우에는, 그죠? 다 사는 거잖아. 다. 그죠? 앞으로 뭐 주가가 오를 것 같은지 내릴 것 같은지, 그죠? 평균적으로 좀, 평균값이 크고, 위험값도 크고, 요런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평균값도 낮고, 위험도 좀 덜하고, 이런 것도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어, 이게 평균 주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판단을 해가지고, 위험도는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오를 것 같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그죠? 그런 걸 할 때 이제, 뭐 알려져 있는 정보지만 그 알려져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쪽으로만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쪽박인 거지. 그런 경우에. 그죠? 위험이 그만큼 있는 거잖아. 가격이, 내 예상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예상으로는 뭐 잘 나갈 거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기대값일 뿐이고, 기대값에서 벗어나는 값이 이제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기대한 값 근처에서 실현이 돼버리면 그럼 뭐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가격이 예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낮은 가격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실패해가지고 쪽박 찰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그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라거나 그 제일교포죠. 그다음에
저기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가치 투자인데, 이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선정한 종목들이 항상 이익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10번, 예를 들어서 10번 정도 투자를 하면 10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면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지만 10번 중에 한 7, 8번은 실패해가지고 막 손실을 보는데 나머지 뭐 한두 개 정도가 대박을 쳐가지고 앞에 손실을 다 만회하고도 뭐 막대한 이익을 내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쭉 평균을 내보면 이제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거지. 종목 하나, 그러니까 그 투자 건수 하나하나 보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대실패를 하고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도 자금력이 되니까 그 버티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데 투자를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버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디 한 데 하나 투자를 했는데 그 대박이 나가지고 떼돈 벌고 뭐 이런 형태라고요. 그런 형태라고. 워렌 버핏도 보면은 뭐 예상이 빗나가가지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래서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차트를 본다거나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저 가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잃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비정상 수익은 아니라는 거죠. 비정상 수익은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의 목표는 비정상 수익을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노리고 하는 이 투자인데 그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비정상 수익은 얻지 못했지만 비정상 수익 기준으로는 얻지 못했지만 균형 가격 자체가 상승한다거나 해가지고 이러한 투자 기법으로도 돈을 버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아까 워렌 버핏이나 손정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러 번 투자해가지고 실패하다가 성공하는 게 한두 건인데 그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익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전체 평균을 내봐. 그게 이익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해봐.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비정상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차트를 본다거나 가치 투자를 한다거나. 하지만 이 비정상 수익을 못 낸다고 해가지고 정상 수익마저 내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거든. 그죠? 그런 뜻은 아니거든. 그래서 원래의 이 투자 목적과는 다르게 비정상 수익은 못 냈지만 정상 수익이 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케이스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물론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가지고도 뭐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그렇겠죠. 시장 전체가 포트폴리오 분석해가지고 다 이제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에다가 딱 해놨는데 뭐 글로벌 테러, 9.11 테러 같은 거 있잖아요. 9.11 때, 그 2000년이죠. 2000년 9월 11일에 9.11 테러 탁 났을 때 전 세계 주가가 대폭락했거든. 미국은 뭐 당연히 그 월스트리트에서 테러가 난 거잖아. 쌍둥이 빌딩 그 두 개가 무너지고 그 월스트리트거든. 그래서 금융사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 했는데 시장 개장하기 직전인가 직후인가 하여튼 테러가 나가지고 완전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바닥으로 확 떨어졌거든.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전 세계로 확산돼가지고 이제 투자 심리가 다 위축되고 그런 거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그래서 전 세계로 확산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갑자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9.12 테러가 났을 때가 미국 기준으로 아침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거의 자정 무렵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나도 그때 그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걸 봤는데 나는 그때 그 PC방에서 내 PC가 나는 이제 서울에서 하숙을 했었으니까 내 PC가 그 당시에 인터넷 연결을 안 해놨었거든. 그러니까 인터넷 회선 뭐 해가지고 연결하고 하는 것도 돈 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PC는 PC 작업을 문서 작업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이제 PC방에 가가지고 뭐 작업하고 했는데 PC방에 막 하다가 틀어놓은 갑자기 뭐 브레이킹 뉴스 이러면서 이제 저 PC방에 있는 TV에 막 나오더라고. 근데 쌍둥이 빌딩 막 비행기 들이받아가지고 막 무너지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저거 영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걸 봤다고. 근데 그게 한밤중이었어. 밤 12시, 1시 뭐 하여튼 그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뭐 그때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다 무너졌고 그 다음날 아침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나라 증권 시장 개장하니까 뭐 당연히 하한가 막 치고 막 떨어지는 거지. 막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다 무너졌어. 전부 다 주가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경우에
포트폴리오 분석해가지고 시장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됐어? 망하는 거지. 그죠? 시장 포트폴리오 좋다 그래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전 세계 시장이 다 폭락했네.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모든 주가가 다 떨어졌네. 그러면 뭐 당연히 손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한다고 해서 항상 이익을 본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이 가치 투자라던가 차트 보고 그죠? 과거 주가 움직임 봐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번다는 뜻은 아니야.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미묘해. 그래서 아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차트 보는 거에 관해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학은 전 세계에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래서 뭐 나를 비롯해서 금융 전공하는 교수들한테 뭐 질문이랍시고 교수님 여기 추세선이 꺾였는데 이러고 그 갖고 오면 몰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 진짜 대학에서 안 가르쳐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거를 고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캔들 차트 그러고 뭐 50일 이동 평균선이 어쩌고 그 개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 이제 증권을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긴 하거든요. 가치 투자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캐팸에서 구한 ER 값, ERI라는 이 값을 이용해서 할인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해서 다 더해서 그걸로 이제 적정 주가로 삼는다 뭐 이런 건데 그 기법은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는 시장 주가라는 게 없잖아. 이게 상장돼가지고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발행가 같은 거 산정할 때 한다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그러한 기법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M&A 같은 거 할 때 야, 저 기업은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앞만 봐도 저건 너무 저평가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M&A 할 때 그 M&A 판단을 할 때 이게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런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M&A를 할 때 M&A 대금을 얼마로 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가치 투자에서 사용하는 그 기법 아까 이야기했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 가지고 현재 가치로 만들어 가지고 다 합치는 거죠. 그러한 기법을 차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걸로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대학이 일부 있어. 그래서 뉴욕대의 다모다란 교수라고 있어요. 인도계 미국인인데 다모다란 뭐 이렇게 읽는 것 같아. 나 그냥 편안하게 다모다란이라고 읽을게요. 다모다란. 내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링크도 걸려 있어요.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님이 이 가치 투자만 평생 가르친 분이야. 그래서 뉴욕대가 여러분 뉴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진짜 세계적인 명문대거든? 명문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버드 아니면 잘 모르잖아. 근데 뉴욕대가 이 금융 연구 예술 쪽이 일단 유명하고 유명한 그 미국의 배우라던가 하여튼 예술가들이 이제 뉴욕대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뉴욕 시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대학이야. 그래서 그런 대학인데 이제 금융 쪽에서도 되게 유명해요. 금융 연구에서도 세계 3대 연구기관이야. 그래서 랭킹 리서치 랭킹 매기면 시카고대 그다음에 뉴욕대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그다음 요 세 개가 거의 탑 3를 형성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스탠포드하고 하버드하고 뭐 MIT하고 요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뉴욕대가 뭐 연구 실적으로 봐서는 뭐 거의 막 1, 2등을 달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다모다란 교수가 수십 년째 그 가치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다모다란 교수의 그 교재 그 책이 저서가 번역돼 가지고 들어온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봐보세요. 그분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 다 본인 강의한 거 다 녹화해서 다 올리거든. 그러니까 뭐 물론 영어로 했고 자막은 없어요. 자막은 없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좀 된다 싶은 학생들은 한번 보세요. 그 유튜브에 다 공개가 돼 있고 다모다란 교수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도 이 동영상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나와 있는 영상들을 볼 수가 없지, 그죠?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유튜브 계정이 막혀 있어서 그런 학생들은 그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도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경영학과에서 이 가치 투자를 가르치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뭐 모든 대학이 가르치는 건 아니고 모든 과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우리 학교 경영학과에서도 가치 투자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임병진 교수님이 아마 가치 투자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가치 투자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뭔가 이제 증권의 가치를 평가한다거나 이래 하는 그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치 투자도 근본 없음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주류 금융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노벨상 받은 주류를 형성하는 이 주류 이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분석 기법 중에서 포트폴리오 분석만이 적자다. 그죠? 포트폴리오 분석만이 실제로 통하고 이론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확실한 그러한 추천할 만한 투자 기법이고 나머지는 근본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강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강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 그 강의를 들어보거나 그 다음에 경영학과의 임병진 교수님 강의 중에서 강의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강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병진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을 한다고 그러면 자산의 적정가를 산정해낼 필요가 없죠. 왜?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 시장 가격이 곧 시장 균형 가격, 적정 가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강형 이상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을 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이미 자산에 모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한 적정 가격의 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뭐 차트 보는 차트를 이용한 이 분석도 의미가 없고, 그죠? 그 이제 기술적 분석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가치 투자라고 하는 이 기본적 분석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금융 분야의 주류 학계에서는 중강형 혹은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대부분의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요거를 뭐 검증하는 실증 연구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죠. 우리는 대체로 수십 년간의 그 경험으로 봤을 때, 그 경험적인 연구 결과로 봤을 때 굳이 그죠? 우리나라 시장은 최소한 중강형 이상, 그다음에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이 중강형 이상,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강형이 성립한다는 뭐 논문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주가를 별도로 계산하는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에서 다루는 그 주가를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은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가치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루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채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 가격 계산하고 그다음에 채권의 시장 이자율 계산하고 이런 걸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했는데 주식에 관해서는 계산기 사용 안 할 거고 그냥 그렇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그 기법이 사용되는 경우는 신규 상장하는 경우나 아니면 M&A 같은 거, M&A의 경우처럼 그죠? 시장 가격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 그죠? 신규로 상장을 하는 경우에 처음에 이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시장에다가 처음 이제 거래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모르잖아. 그래서 뭐 신규 상장할 때 이 발행가, 그죠? 발행가를 얼마로 설정을 할 거냐,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가치 투자의 기법을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M&A를 할 경우에 뭐 피인수 기업과 이제
인수기업의 적정 주가 같은 거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합병을 했을 경우에 새롭게 이제 탄생하는 그 기업의 주가가 얼마가 될 거냐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뭐 이 대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은 M&A를 추진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규 상장이나 M&A와 같이 시장 가격을 관찰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가를 적정 주가를 직접 산정해 내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기업 재무 그리고 기업 금융 과목에 가서 학습을 하면 되고 투자론 하는 입장에서 우리처럼 이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발행돼 있는 이 증권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를 할 거냐,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증권 시장과 투자 분석 이런 투자 기법에 관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관찰되는 그 주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면 최고다. 예, 분산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 분석에 의한 투자 기법을 가장 추천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과는 다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제 가격이 다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적정 주가를 따로 계산하고 이런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렇게 그 특정 자산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가 다 그 정보에 의해서만 이 주가가 변하고 자산의 가격이 변하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 모든 자산은 그 자산과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자산은 항상 적정가로 거래가 된다. 적정가로 거래가 되고 그래서 비정상 수익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야. Efficient Market Hypothesis 라고 하는데 이제 적정가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 Weak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 Weak Form EMH에서는 모든 과거 정보가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과거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 정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시장 가격 이퀄 과거 정보를 기준으로 본 균형 가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 수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과거 정보 이외의 공식적인 정보를 이용을 한다면 그죠? 기본적 분석 같은 거를 해가지고 과거 정보 이외에 다른 공식적인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왜? 이 공식적인 정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공식적인 정보가 시장에 다 반영된 게 아니거든. 과거 정보는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충분하게 반영이 되는데 그 외에 공식적인 정보들은 꼭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공식적인 정보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반드시 항상 그 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고평가, 저평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해 내보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 내보면 이게 이제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포트폴리오 분석의 경우에는 뭐 이 비정상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죠?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그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가 공식 정보, 모든 공식 정보가 즉각적으로 충분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보 기준으로는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과거 정보만 이용하는 기술적 분석이나 공식적인 과거 정보 이외의 공식 정보도 이용을 하는 이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과거 정보를 포함한 공식 정보 기준에서는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정상 수익이라는 걸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통하는 기법은 포트폴리오 분석밖에 없다. 포트폴리오 분석밖에 없다. 그래서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이상이 성립하게 되면 그러면 세 가지 투자 기법 중에서 이 포트폴리오 분석만 유효하게 되고 나머지 두 가지 투자 기법은 안 통한다는 거고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그죠?
차트 보는 기술적 분석은 통하지 않는다. 그 과거 정보 이외에 다른 공식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적 분석은 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효율적 시장 가설 중에 가장 약한 것만 성립을 하더라도 차트 보는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정보, 비공개 정보,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보만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비정상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불법이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투자하는 순간 잡혀 들어가요. 물론 이거 탐지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비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탐지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관희 교수님께서 쓰신 그 이것이 공매도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 공매도를 하는데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공매도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나와. 그 실제로 적발돼가지고 처벌받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 내부 정보, 비공개 정보 이용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불법이긴 하지만 현실에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불법이긴 하지만 현실에 없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해가지고 적발되면 뭐 처벌받는다. 그래서 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두 가지 그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이게 이제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그래서 유일하게 포트폴리오 분석만이 유효한 분석 기법이다, 투자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모든 정보, 과거 정보, 공식 정보, 그 비공개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가 다 시장 이 자산 가격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기준으로 보든지 간에 항상 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정보를 이용하든지 간에 심지어 내부자 거래를 하더라도 돈을 못 벌어. 비정상 수익은 얻을 수가 없어요. 내부자 거래를 하더라도 비정상 수익은 얻을 수가 없다. 왜? 내부자 거래, 내부 정보, 비공개 정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장은 이미 그러한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이제 비정상 수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유효한 방법은 포트폴리오 분석밖에 없다. 다만 여기까지의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이제 주장은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 그죠? 이러한 투자 기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상 수익은 발생할 수 있어. 정상 수익은 발생할 수 있어. 다만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 이런 투자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정상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투자 목적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이러한 투자 기법을 하는 이유가 차트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적정가를 이제 공식 정보든 비공식 정보든 이용해 가지고 적정가를 산출해내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지 않아서 비정상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고평가된 놈, 저평가된 놈을 찾아가지고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는 방식으로 해서 비정상 수익을 얻는 거잖아. 그게 목표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비정상 수익을 얻지는 못했는데 정상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투자 기법 자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투자 기법을 해가지고 통해서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 정상 수익은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통해서 비정상 수익을 얻지 못하고 정상 수익만 얻는다고 하면 이 투자 기법 자체가 그 목표를 그죠 달성하지는 못한 거죠. 못했지만 이 정상 수익을 통해서 이러한 투자 기법을 하더라도 돈을 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포트폴리오 분석 같은 경우도 항상 좋을 것 같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9.11 테러 같이 전 세계 시장이 전부 다 이제 폭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더라도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면 항상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정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대학에서 그 어디서도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뭐 개발도상국의 이제 경제 개발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웬만하면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좀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최소한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다 성립을 하고 간혹 이제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는 논문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는 안 통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맞고 가치 투자는 나라에 따라서 좀 통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강형 효율적 시장이 성립하는 그런 시장에서도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손정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가치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치 투자에서 사용하는 기법,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캐팸에서 구한 그 ERI 값, 그걸 이제 할인율로 이용을 해가지고 미래의 현금 흐름 예측한 거에 현재 가치를 구해서 다 더한 게 적정 주가다라는 논리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IPO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주식을 처음 상장시켜서 시장에서 거래시키는 경우에 그 이제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가격 정보가 없죠. 그럴 경우에 얼마에 처음에 이제 상장을 시켜야 되느냐라던가 뭐 하여튼 그런 거 판단할 때, 그다음에 M&A 같은 거 할 때 뭐 저쪽하고 우리하고 적정 주가가 얼마인데 그러면 이제 거래 가격을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M&A를 추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M&A를 했을 경우에 합쳐진 합병돼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얼마로 산정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 이제 판단할 때 이러한 그 가치 투자 기본적 분석의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쓴다거나 할 때 이 기본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요 기본적 분석에 관해서는 강의하는 대학도 있다. 그래서 뉴욕대 다모다라는 교수, 그다음에 우리 학교 경영학과 임병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런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들어보세요. 그래서 증권사에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뭐 포트폴리오 분석은 뭐 당연히 이제 이론적으로 기본이 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 가치 투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증권사 같은 데 가가지고 도움이 될 거고, CFA 같은 그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이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CFA 자체가 애널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과 자격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거시경제학이라던가 미시경제학이라든가 경제학의 기본뿐만 아니라 이 금융의 기본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과 뭐 등등 이 파생상품 그다음에 채권 뭐 이런 것도 다 다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좀 뭔가 짜임새 있게 쓰는 사람을 양성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낸 교육과정이고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CFA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게 강조가 되는 편이죠. 이 가치 투자가 강조가 되는 편이야. 그래서 뭐 증권업계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정규 교과 과정, 대학의 정규 교과 과정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분석뿐만 아니라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의 가치 투자 강의라던가 아니면 우리 학교의 그 경영학과의 가치 투자 수업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좀 들어놓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로 뭐 이렇게 쳐주지 않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을 한다고 그러면 적정 가격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값이 적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중강형 이상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을 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이미 자산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중강형이래요. 중강형이라고 결론을 짓는 논문들이 대다수야. 기본적 분석을 통한 적정 가격의 산정도 뭐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금융 분야의 주류 학계에서는 중강형 혹은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여러 가지 이론과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별로 다룰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주가를 별도로 이제 적정 가격을 계산하는 이러한 과정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의 경우나 M&A의 경우처럼 이런 게 이제 예외적으로 적정 가격을 적정 주가를 직접 산정해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우리처럼 투자론 강의에서는 주제가 되지 않고 기업 재무나 기업 금융 과목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이론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그거는 노하우의 영역이야.
개별 그 애널리스트의 능력, 그다음에 특정 기관이 갖고 있는 저 평가상의 그 뭐 노하우, 뭐 이런 쪽이지, 뭐 이론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확실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싶으면 시중에 책들 찾아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써놓은 책들이 있어. 그래서 뭐 어느 증권사, 어느 회계법인 혹은 뭐 증권사 이런 데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러한 기법으로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책을 내놓은 게 되게 두꺼워요. 몇백 페이지에서 1000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두꺼운 책으로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 회계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의 중에서 두 가지 주식과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파생 상품의 가치 평가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상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선물과 옵션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선물이 좀 더 단순하고, 그 다음에 옵션이 조금 더 복잡한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나면 요 이제 한 학기 동안의 강의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파생 상품의 가치 평가. 파생 상품 중에서 선물의 개념과 가치 평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선도와 선물이 있는데, 자, 뭐 일단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칠판에 나올 요 이야기들을 일단 하고 나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현재 시점 T 시점과 미래 시점 라지 T 시점에 대해서 선도는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 라지 T 시점에 현재 시점 스몰 T 시점에서 정한 특정 가격 FT로 매매하기로 맺은 사적인 계약을 선도 forward 사적인 계약을 선도라고 하고 forward라고 하고, 이때 이제 계약의 대상이 되는 그 특정 자산을 기초자산이라 그래.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기초자산의 거래가 발생되는 미래 특정 시점, 라지 T 시점을 만기, maturity, expiry, expiration. 우리말로는 뭐 간단하게 만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maturity라고 하기도 하고, expiry라고도 하기도 하고, expiration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요 선도 가격이라는 거는 계약에 의해서 현재 시점에서 정한 만기에 실제로 기초자산이 거래될 때 적용되는 특정 가격 FT를 선도 가격 forward price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매수할 선도 계약을 맺는 경우에 요거를 선도를 매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매도할 선도 계약을 맺는 경우에 선도를 매도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선물은 선도하고 이 개념이 다 똑같은데, 선도를 표준화해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상품을 선물이라 그래. 영어로는 futures 선물이라고 그러고, 이론적으로는 선물하고 선도가 구분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선물하고 선도가 구분이 안 되고, 선도는 사적인 계약일 뿐이야. 선도는 사적인 계약이고,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야.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 제도적으로 다를 뿐이지. 사적인 계약이냐 아니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계약이냐, 의 차이이고, 이제 우리 이번 학기에는 안 다루겠지만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를 배워보면, 이 선물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거래 규칙이 있어요. 거래 규칙이 있는데, 선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 위험이 있거든요. 계약 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을 맺은 양 당사자가 이게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만기에 가면 어느 한 사람은 항상 이익을 보고 어느 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본다고. 왜? 이 계약 가격은 미리 정해놓은 거잖아. 과거에, 그죠? 그 계약 맺을 당시에 정해놓은 가격인데, 기초자산의 가격이, 시장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겠죠. 변동을 해가지고 만기에 이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시점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을 쌀이라고 합시다. 쌀 한 가마를 만약에 10만 원에 거래하기로 했다. 그래서 선도 계약을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둘 다 10만 원에 사고 팔기로 했어. 그래서 한 사람은 선도를 매수한 거고 한 사람은 선도를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팔기로 한 사람이 있을 거고 쌀을 사기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A를 농부라 그러고 B를 이제 도매상이라고 하면, 농부는 쌀을 3개월 후에, 만기가 3개월 후라고 합시다. 3개월 후에 팔기로
계약을 맺은 거고, 그래서 선도를 매도를 한 거고, 이제 쌀 도매상 입장에서는 그걸 3개월 후에 사기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선도를 매수를 한 거야. 매수를 한 거야. 근데 그 계약 가격인 이 선도 가격을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근데 3개월 후가 됐더니 이게 만약에 12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농부 입장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죠. 이 선도 계약에 따르면은 이 한가마를 10만 원에 저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 계약 파기하고 시장에 팔면 12만 원에 팔 수 있잖아.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깨고 싶어진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사는 사람, 그 도매상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행하고 싶지. 그죠? 시장에서 사면 12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 농부한테 이 계약에 따라서 사면 더 싸게 10만 원에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죠? 이 기초자산인 쌀 가격이 선도 가격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파는 사람 쪽이 계약을 깨고 싶어진다고. 근데 반대로 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5만 원으로 떨어져 봐. 쌀값이 확 떨어져가지고 한 가마에 5만 원 한다라고 해봐. 그러면 농부는 계약을 지키고 싶지. 계약대로 하면 1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도매상 입장에서는 계약을 깨고 싶겠죠. 계약 파기하고 시장에서 사면 5만 원 주면 사는 건데 계약을 지키려고 하면 10만 원 주고 사야 되잖아. 계약에 따르면. 그래서 계약을 깨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만기에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계약을 깨고 싶은 사람이 생겨요. 그죠? 계약 안 깨는 경우는 언제다? 시장 가격이랑 이 선도 가격이랑 딱 일치를 해버리면 계약을 이행을 하나, 시장에서 그 계약 파기하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나, 똑같은 가격이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그 양쪽 당사자 간에 굳이 계약을 깰 이유가 없지. 그죠? 계약 깼다가 뭐 소송 당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 불이행 위험이 없는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만기에 이 선도 가격과 달라지면 계약 당사자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계약을 깨고 싶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약 불이행 위험이라 하거든. 계약 불이행 위험. 계약이 깨질 위험이 있는데, 이제 선도를 선물의 형태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하게 되면 그러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거래 장치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이제 다를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선물이나 선도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선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로 표준화해가지고 거래 규칙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계약 불이행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라는 점이 선도하고 다를 뿐이지, 이론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도와 선물의 이 시장 거래상의 차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선물이 선도의 그러한 계약 불이행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으면 알 수가 있고, 이번 학기에는 우리는 이제 선도 선물은 이론적으로는 같으니까 그런 이제 시장 거래 제도라든가 이런 건 다루지 않고 통일할 거야. 통일해가지고 선도 선물 둘 다 똑같은 상품으로 봐서 선물이라는 용어로 다 통일을 할 거고, 가격도 선도 가격이 아니라 선물 가격 요렇게 사용을 할 거야. 요렇게 사용을 하고, 당연하겠지만 시장 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무시를 하고 이름은 선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선도처럼 사적인 계약으로 다른 뭐 거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방금 이야기한 게 여기 적혀 있죠. 그죠? 선도 선물은 계약 당사자들 중에 한쪽은 매수하기로, 다른 쪽은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당연하게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둘 다 양쪽에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는 동일하다. 그래서 편의상 모두 선물, futures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 저 제목도 위에 보면은 선물의 개념과 가치평가 이렇게 돼 있죠. 선물의 개념과 가치평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는 선도 선물이 같지만 선물의 경우에는 그 독특한 시장 그러니까 거래 규칙 같은 게 있어.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 규칙을 통해서 이 계약 불이행 위험을 없애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 규칙에 대해서는 거래 제도에 대해서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선도와 선물은 선도의 경우에 forward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정한 특정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맺은 사적인 계약을 선도라고 한다. forward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때 계약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하고 underlying asset.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기초자산의 거래가 발생하는 미래의 그 특정 시점을 만기, maturity, expiry, expiration, 만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계약상 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정한 가격인데 실제로 기초자산이 그 만기에 거래될 때 적용되는 그 특정 가격 FT 요거를 선도 가격 forward price 계약 가격이에요. 계약 가격 forward price라고 부른다. 그래서 선도의 대표적인 예가 입도선매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부하고 도매상 사이에 맺는 그러한 계약이 선도 계약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농촌 출신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에 가면 봄에 이제 벼가 익기 전에 도매상들이 찾아와가지고 요런 계약을 잘해요. 요 논에서 나는 이 쌀을 가을에 몇 월 며칠에 뭐 한 가마당 얼마에 사겠소라고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가요. 그게 이제 이러한 선도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요때 이제 그 만기가 언제냐면 몇 월 며칠에 요 계약을 하자라고 이제 계약서상에서 적혀 있는 미래 날짜 그게 이제 만기가 되는 거고 기초자산은 쌀이지 쌀. 요 논에서 나는 쌀, 그죠? 요 거래 대상이 되는 요거고 이때 이제 선도 가격이라는 거는 계약서상에 한 가마에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라고 이제 계약서상에 적는 그 가격 있죠. 계약 가격 그거를 선도 가격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계약 자체를 선도라고 부르는 거야. 선도 forward. 그래서 이게 그 도매상 간에 쌀을 생산하는 농부하고 그다음에 쌀을 유통시키는 도매상 사이에 맺는 그러한 계약. 그게 이제 한자로는 입도선매라고 그러거든요. 입도선매. 그러니까 서 있는 설립자에다가 도자가 벼도자예요. 벼도자. 그래서 입도 서 있는 벼를 선매 미리 매매한다. 라는 거죠. 미리 매매한다는 거죠. 입도선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 선도 계약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계약서상에 어느 한쪽은 팔기로 하고 어느 한쪽은 사기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약을 맺는데 기초자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는 쪽을 선도를 매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초자산을 팔기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 선도를 매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거는 이러한 선도를 표준화해가지고 표준화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만기를 딱딱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3, 6, 9, 12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표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그 선물 한 계약의 기초자산은 예를 들어 쌀이라고 하면 쌀 10가마로 한다 이렇게 이제 표준화시키는 거죠. 표준화시켜가지고 그 수량이나 아니면 만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거래 방식 같은 게 도입이 돼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선도 거래 같은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 위험이 항상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그죠? 만기 시점의 시장 가격이 요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계약 가격 즉 선도 가격하고 같지 않으면 그죠? 이 선도 가격하고 비교해 가지고 비싸진다라고 하면 파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파는 게 더 비싸니까 그죠?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으니까 선도를 매도한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질 거고 반대로 이 기초자산의 만기 시점에서의 가격이 이 선도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면 사는 사람 쪽에서 선도를 매수하는 사람 쪽에서 요거를 파기하고 싶어지겠죠. 왜? 시장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계약 파기하고 시장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위험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그러한 계약 불이행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시장 거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 시장 규칙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파생금융 상품에 의해서 다루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선물하고 선도하고 똑같아요. 그런 이제 거래 제도라던가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하게도 계약 양 당사자들 간에는 이제 의무를 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선물은 이론상 동일하기 때문에 편의상 통일해서 선물이라는 용어로 통일해가지고 부른다. 그래서 선도 가격이라는 용어 대신 선물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 이 책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 이 강의에서는 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선도 선물을 다 통일해 가지고 그 지칭하는 걸로 할 거고, 당연히 이제 이 매매 규칙, 그죠? 거래 제도 뭐 이런 거는 선물의 거래 제도 같은 걸 다 무시하고 선도처럼 사적인 계약인 것처럼 그렇게 이론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이용한 위험 전가라는 게 있는데, 선물 옵션을 비롯해서 이제 이 파생 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위험 전가야, 위험 전가. 그러니까 거래를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농부 같은 경우에 농부가 쌀을 팔 때 어떤 위험이 있어요?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상인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가을에 쌀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 그죠? 쌀값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농사 지은 거를 얼마에 팔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쌀 도매상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나중에 추수가 되고 나면 쌀을 사가지고 내가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사들이는 이 가격이 얼마일지 모른단 말이야. 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도매상 입장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선물을 통해서,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전가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게 자, 선물을 이용한 위험 전가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 선물에만 통하는 내용이 아니고 옵션에도 통하고 다른 모든 파생 상품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험 전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위험이 필요 없는 사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위험을 선호한다기보다는 기꺼이 떠맡으려는 사람한테 떠넘기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게 이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요 선물인데, 위험을 기꺼이 떠안으려는 사람에게로 나는 위험이 싫으니까, 그죠? 이 선물을 이용해 가지고 떠넘기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선물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아니 위험이라는 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위험이라는 건 다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효용함수, 중간고사 이전에 효용함수, 평균분산 효용함수 배웠지만 다 까먹었겠지만, 그 효용함수에도 보면 위험도가 높으면 효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다? 위험이 높으면 뭐다? 기대 수익도 높다.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그런 사람들을 투기꾼이라 그래요. 투기꾼들. 고위험을 떠안고 그 대가로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투기 목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떠안고자 하는 용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그런 투기꾼들한테로 이렇게 위험을 떠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매개체, 수단이 되는 게 파생 상품이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 이게 떠넘겨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스몰 t 시점에서의 가치가 ST인 어떤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선물 매수에 의해서 위험을 전가할 수도 있고, 선물 매도에 의해서 위험을 전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한다는 이야기는 기초자산을 살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요러한 그 선물 매수를 통해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느냐면, 미래 라지티 시점에 어떤 기초자산을 매수할 예정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고 싶은데 미래 라지티 시점에서의 기초자산 가격 S 라지티가 어떤 값이 될지 모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미래 가격 S 라지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 선물을 매수함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선물 계약을 맺어서 매수하기로 계약을 함으로써 가격을 FT라는 그 계약 가격으로 고정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S 라지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선물 매수를 해버리면 FT라는 고정된 계약 가격에 이 기초자산을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게 되고, 반대로 이제 선물
매수를 하려면 누군가가 매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초자산을 나한테 FT라는 가격에 팔아줄 그 계약을 맺는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이 선물에만 계약을 맺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 팔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죠? 팔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기초자산을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으면 어떤 형태의 투기가 되냐면, 기초자산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계약을 맺어버리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그죠? 지금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는데 미래가 돼가지고 나중에 S라지T가 FT라는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대박이지. 그죠? 떨어지게 되면 S라지T가 FT보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싼 값에 시장에서 S라지T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산 다음에 그거를 FT라는 가격에 이 계약을 이행하면서 되팔 수 있잖아. 그래서 이익을 보잖아. 그죠? 이익을 보잖아. 그래서 그러한 이익을 노리고 선물 매도 계약을 맺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투자자 A하고 투자자 B로 나눠가지고, 투자자 A는 미래에 기초자산을 매수할 예정인 투자자이고, 투자자 B는 기초자산을 지금 안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매도할 계약을 맺어주는 거야. 그죠? 싼 값에 시장에서 사가지고 떨어졌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제 비싼 이 선물 가격 FT에 넘기려고. 그러면 이제 그 차익만큼 이익을 보니까. 다만 이 경우에는 예상이 빗나가가지고 S라지T가 FT보다 커지면 손실을 보죠. 비싸게 사가지고 싼 값에 그 계약 당사자한테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자 B한테로 A의 위험이 넘어가는 거야. A는 어떻게 돼요? S라이트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FT라는 고정된 이 계약 가격으로 살 수가 있지. B로부터 기초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위험이 제거가 된 거고, B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이 S라지T가 FT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물 매도에 의한 위험 전가는 반대로 자산을 갖고 있어. 어떤 투자자 C가. 그래서 이 자산을 나중에 라지T 시점에 팔 예정인데 이게 나중에 얼마에 팔릴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를 해. 그러니까 이거를 FT라는 계약 가격에, 지금 계약서를 쓰면서 정한 어떤 계약 가격에 라지T 시점에 팔기로 계약을 맺어버리면 미래에 S라지T 값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FT라는 고정된 값에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투자자 C는 이 가격 변동 위험을 원천 없앤 거지. 근데 투자자 D는 이 계약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 투자자 D 입장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기로 계약을 맺은 거지. 선물 매수를 한 거죠. 사기로 해놔놓고 나중에 FT라는 가격에 산 다음에, 이 사람은 왜 이런 거래를 하냐면 S라지T가 FT보다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FT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요 기초자산을 투자자 C로부터 산 다음에 요거를 시장에서 더 비싼 S라지T라는 가격에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S라지T가 FT보다 커지면 이익을 보는 거고, 근데 S라지T가 FT보다 떨어지면 손해를 봐요. 그죠? FT라는 가격에 사가지고 더 낮은 S라지T라는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러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이러한 선물 계약을 통해서 없애버린 그러한 가격 변동 위험을 투자자 D가 대신 떠안는 거지. 그래서 선물 매수에 의한 위험 전가든 선물 매도에 의한 위험 전가든 요 선물을 매개로 해서 위험을 기꺼이 떠안고 뭔가 고수익을 내고 싶은 이 투기꾼들한테로 위험을 전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 매수에 의한 위험 전가는 뭔가 살 게 있는 사람, 뭔가 미래에 사고 싶은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살 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에 미리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매수 계약을 맺어서 FT라는 가격에 살 계약을 맺어버리면 그러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셈이 되는 거고, 선물 매도에 의한 위험 전가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미래에 팔아야 되는데 얼마에 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그러한 투자자가
선물 매도를 통해서 이미 그 팔 때의 가격을 FT라는 계약 가격으로 고정시켜 버려서 그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위험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넘어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